안녕하십니까, 어머님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부르법 송파 공론에서 12년간 근무하고 있고, 작년까지 고3을 담당하다가 올해부터 고1을 담당하게 된 고1 팀장 김진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중요한 저희 한번 소개, 그 다음에 제 소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 북풀국어학원 간판 달려있는 학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북풀국어학원이 저게 하나부터 시작해서 강동, 미래, 대체까지 정말 많이 존재하는데 여기가 북풀국어학원의 시발점 언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단일한 전문 학원은 전국에서 최대 많은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학원이고요. 그만큼 많은 선생님들과 강사님들께서 믿고 계시고 검증된 시스템을 가진 학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북풀국어학원에 재직 중이시는 많은 강사님들께서 그렇게 이쪽 송파 강의 본원에 오고 싶어 하십니다. 실제로 원장님께 이제 물밑에서 강의 본원에 자리가 나면은 조금 연락을 달라 이런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그만큼 경쟁을 뚫고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이니까 실력은 정말 믿을만합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자,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7년째 잠실요구를 전담해서 가르치고 있고 배명고 같은 경우는 9년째 전담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잠실요구는 현재 1,848명, 배명고는 1,216명 수강했더라고요. 이거 외에 다른 학교도 전담하게 될 건데 그거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2월 달에 학교 발표가 되고 나면은 추가적으로 결정이 될 거고 학원에서 이제 선생님들끼리 담당하는 학교별로 2월 달에 내신 간담회를 진행할 겁니다. 그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고1 학생들 어머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고등국어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어머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실 만한 내용 내신 먼저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송파고 내신 경향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선생님 성함이 기억이 안 나요. 이지윤 선생님께서 이제 이런 내신 경향에 맞춰서 저희 학원에서 내신 대비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드릴 거고요. 우리가 중등부하고는 다르게 고등부에서는 준비해야 될 시험이 두 가지가 있죠. 내신과 수능인데 이 수능에 대해서는 우리 황선호 선생님께서 수능 경향이 어떻게 되고 있고 선택 과목의 유불리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김동주 선생님께서 저희 학원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램, 이 수능 대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식으로 전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중등부에서 등급이 A, B, C 이렇게 나눠져 있죠. 사실 중등부에서는 좀 성실한 학생, 암기만 열심히 해도 A 등급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근데 사실은 고등부에 입학하고 나면은 우리 아이가 중등부에서 A 등급이었는데 왜 고등부에서는 1등급이 안 나올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어머님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그거는 암기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심화 영역이 있기 때문인데요. 첫째, 교과서 범위에 나오지 않는 심화 영역이 나오고요. 두 번째, 기본 국어의 문학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외부 지문의 활용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페이지는 제가 송파부에서 랜덤으로 잘 나오는 대표적인 기출을 모아놨는데요. 지금 발문을 보시면 발문이 밑줄치 부분과 같은 표현법이 나타난 작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 표현 방법이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미리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추상적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한다는 게 뭐지? 이런 걸 사실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보면 문학작품과 관련 지어가 있고 현대시에서 이 작품의 시의 상황을 감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시험 내신 문제를 출제할 때 이렇게 1차원적으로 내시는 선생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변형해서 내냐면은 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자, 시를 관조적으로 관조적
같은 말, 시의 대상과 일정한 거리감을 가지고서 기술하고 있다. 같은 말, 주관적 정서가 배제되어 있다. 이렇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관조적 시선을 언급하니까 사실은 다양한 문제와 텍스트를 접해보지 않은 학생들은 이게 같은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1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문학 개념에 대한 이해,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의 유형을 보시면은 1, 2, 3, 4, 5 선지의 다른 문학 작품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들이 아까 언급드렸던 외부 내용입니다. 교과서에서 언급되지 않고 학교 수업 시간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편집말이 안 나옵니다. 이제 조선시대 때, 중세시대 때 작성된 고전 시간인데요. 사실 이런 내용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1학년 때 교육과정 자체가 1학년 1학기 때 중세국어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한 1학년 2학기쯤 되면 고전 시가가 한 개, 두 개씩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1학년 1학기 때부터 선지에서 학생들한테 고전 시가를 출제합니다. 그러면 사실 조금 국어 선행이 안 된 학생들은 이게 현대어 풀이 자체가 안 되니까 여기에서 이 추상적 개념 구체화가 적혀 있는지 전혀 판단하지 못하겠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1, 2, 3, 4, 5 선지에 이제 현대의 작품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제 학교 수업 시간에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눈과 관련된 시를 배웠을 거예요. 근데 눈의 상징성이 사실은 하나가 아니거든요. 눈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은 차가우면 속성에 기인해서 실현보다, 그다음에 하얀색의 속성에 기인해서 순수, 정의로 이런 걸 상징하게 되는데 학교에서는 그 교과서에 나오는 실현보다 이런 것만 이제 배운단 말이죠. 그럼 이런 눈의 상징성이 제대로 이제 인지가 안 된 학생들은 뭐야 다 똑같은 일인데 뭘 고르라는 거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푼 학생도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 배웠던 눈은 이육사 작가의 작품인데 1, 2, 3, 4, 5 선지에 이육사 작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이육사니까 하고 이거 찍고서 틀리고 오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렇게 1, 2, 3, 4, 5 선지에 외부 제물이 나오는 케이스도 있는데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보기 박스가 지워지는데 발문을 보시면 보기를 읽고 이해한 내용 발문 좀 짧았는데 보기를 참고하여 보기를 바탕으로 이런 발문이 나와요. 이게 전형적인 수능형인데요. 이제 보기에 보시면 토끼정, 신청정 나오면서 물과 관련된 상징적인 의미, 관습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대 교과서에 나오지 않고 학교에서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 출제하신 학교 선생님의 의도는 뭐냐면은 네가 이거 처음 보는 문학과 관련된 상징성을 보고 교과서에 나온 지문과 연계해서 이 1, 2, 3, 4, 5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니? 이걸 묻는 거예요. 전형적인 수능형 사고를 요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보잉고에서 제가 갖고 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거기 안에 토포필리아라는 개념 못 들어보셨죠? 학생들도 처음 들어보는 개념입니다. 근데 시험 범위가 문학이었거든요. 그래서 토포필리아는 문학과 관련된 개념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로 처음 보는 이 약간 독서 같은 느낌인 거예요. 철학 지문 막 이런 느낌, 사회 지문 막 이런 느낌. 처음 보는 독서 지문을 보고서 마찬가지로 교과서의 문학 지문과 연계해서 1, 2, 3, 4, 5 선지의 적절성 판단할 수 있니? 전형적인 수능형 사고를 요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학교 때하고는 달리 암기만 해서 사실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아니고요. 수능에서처럼 낯선 지문이 우리 내신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신 1등급에서 중요한 거는 낯선 지문도 풀어내는 능력이고요. 결국 수능 국어와 내신 국어의 본질이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1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해줘야 되는 게 이렇게 1, 2, 3, 4, 5 선지에 다양한 텍스트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당황하지 않게 다양한 텍스트 연결해 주셔야 하고요. 문학 개념어에 대한 이해를 시켜줘야 합니다. 요거 외에 서사평 서술형에서 조금 갖고 와봤는데요.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다양한 예시들이 나와 있고 요거는 제가 잠실요구에서 갖고 왔던 것 같습니다. 잠실요구 문제. 그래서 저 각각의 예문에서 이 문법적 개념
개념이 몇 회 쓰였는지를 찾고 이걸 합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이 개념을 다루기위해서도 실수하기 쉽겠죠. 실제로 진짜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점수를 깎고 있습니다. 조건이 깐깐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의 난이도를 높이기보다는 학교에서는 1등급, 2등급, 3등급을 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조건을 깐깐하게 해가지고 점수를 1점, 2점 감점을 시킵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서열화가 되니까. 그럼 우리 학생들한테 내신 때 중요한 건 뭐냐? 많은 문제풀이. 이런 조건 같은 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문제풀이를 많이 시켜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도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이게 사실 국어 교과서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타과목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1학년 내신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사실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2에 올라가게 되면 학생들이 선택 과목이라는 걸 갖게 되는데 이게 국어 과목만 그런 게 아니고 사탐도 그렇고 바탐도 그렇고 선택 과목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그러면은 1학년 공통 과목일 때 비교하면은 수강생 수가 적어집니다. 저희가 1등급이 상위 4%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2학년 때 어떤 과목을 선택을 했는데 그 과목을 선택한 수강생 수가 되게 적을 거예요. 100명. 예를 들어 100명이라고 따지면은 우리가 1등급에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4명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학교별로 선택 과목이 굉장히 천차만별,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대학교 입학처에서 가장 유의미한 성적 자료로 쓰는 건 뭘까요? 당연히 고1 내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학교 입학할 때 보면은 고1 내신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우리 애기들은 1학년 1학기 딱 중간고사를 봅니다. 국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과목을 보고 나서 성적이 자기 뜻대로 안 나왔어요. 생각보다 너무 어렵고 많이 했어요. 그럼 어머님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가 엄마 나는 정신 파이터야. 이러면 등짝을 절대 포기시키시면 안 돼요. 사실 내신이 수능과의 연관관계도 상당히 세거든요. 저희가 왜 수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사실 고1 때 어머님들과 상담 전화를 하면은 우리 아이는 고3 과정까지 수학, 과학 다 완성이 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절대 국어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옵니다. 사실 수능 같은 경우는 문학만 있는 게 아니고 독서의 의욕도 존재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탐, 과탐의 연계도 사실 존재합니다. 그래서 2020년 수능에 나왔던 과학지문, 그 다음에 2022년에 나왔던 수능 과학지문에 보시면 그때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거 지문을 이해 못해서 원래 국어가 지문의 정보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한 건데 지문을 이해 못해서도 이과 학생들, 과학을 하는 학생들은 문제하면 잘 나온다? 이런 얘기가 사실 나왔었어요. 사실에서 과학 지문은 이과 학생이 조금 유리한 부분이 사실 존재합니다. 이렇게 내신을 통해서 1학년, 2학년 내신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다양한 텍스트를 접해진 다음에야 완성이 되는 게 다시 수능 국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수능 국어와 내신 국어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거. 그래서 평상시에 수능 대비를 하는 게 내신 대비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거 외에도 심파부의 학교별 특징은 사실 하나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라든가 프린트, 교과서 혹은 교과서 외에도 다른 이제 문제집 같은 걸 수업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수업 경향은 달라지는데 이거를 저희 학교 선생님들께서 그 학교 경향을 전부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방금 기출에서 보셨다시피 1학년 내신은 사실 거의 대부분 문학과 문법입니다. 그럼 우리 예비고할 학생들이 겨울방학 때 해야 될 건 사실 문학과 문법에 치중하는 게 전략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0%의 암기용 문제단이 필요합니다. 요거를 적중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정리한 내용은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송파구에 있는 학교별 이제 경향에 대해서 대략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린 거 생략해드리고요. 이게 오늘 나눠드린 그 교재에 보면은 앞에 이제 학교별 특징에 굉장히 자세하게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영상 자료와 그 자료를 보시고서 우리 아이가 입학할 학교 특징을 파악해 주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 첫 번째, 우리 아이의 중학교 입시 성적. 두 번째, 학습 성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자기 시간 관리를 잘하는 학생, 아니면 독심 있게 주변에서 뭐 놀든 말든 내 공부를 밀고 나갈 수 있는 학생, 이런 성향도 중요하고요. 입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의 학습 분위기, 그거 외에 그 학교의 입시 결과, 입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여기 있는 페이지는 남고를 제가 모아놨는데, 저희 학원 주변에 있는 남고를 모았는데, 위에 있는 학교일수록 입결 훌륭하고요. 위에 있는 학교일수록 학습 분위기 좋고요. 위에 있는 학교일수록 내부 질문도 많이 나옵니다. 시험도 많이 나옵니다. 사실 내신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입결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학생 실력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주변에 있는 남고 중에서는 모의고가 사실 높고, 입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신도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심지어 시험 경향도 매년 다른 학교입니다. 그래서 좀 학생 혼자서는 솔직히 좀 내신 대비를 하기 힘든 학교예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보인고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어머님들께서도 내신에 관한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는 학교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명고가 있는데, 남고에서 배명고가 두 번째니까 조금 놀라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생과배로 입결이 되게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성고, 그 밑에 동국고는 조금 비슷한 서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밑에 잠실고. 그다음에 보다음 페이지는 이제 여고인데요. 학원 주변에 있는 여고 중에서는 잠실여고가 가장 입결이 훌륭합니다. 그다음에 창동여고, 영파여고 순인데, 여기서 조금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잠실여고는 전체 학교 인원수가 349명이고요. 그다음에 창동하고 창동여고는 158명이죠. 영파여고가 조금 인원수가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조금 더 적습니다. 근데 요게 인원수가 근데 작년 기준입니다. 올해는 아직 입학을 안 했으니까 작년에가 황금대회여서 애들 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실제적으로 올해 입학할 때는 300명이 넘는 학교가 없을 거예요. 창동여고는 비슷비슷합니다. 100명 중반대. 그러면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요 학교가 1등급이 상위 4%잖아요. 와, 300명 된다. 그러면 1등급 받을 수 있는 인원수가 12명인데 요 학교는 3개? 진짜 몇명 안 되죠. 그런 전략적인 선택도 사실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는 사실 일반 남녀공학입니다. 사실 남녀공학들은 거의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강산고도 과중반 운영된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과중반이 운영이 정말 돼서 제가 지도하는 학생 중에서 과중반이었어요. 과학 논문 같은 걸 쓰는 걸 제가 봤는데, 고등학생이 이 정도 있어야지 쓴다고 할 정도로 조금 관리가 됐는데, 요즘에 들리는 얘기는 예전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자료가 이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결을 정리해봤는데, 이거 작년 기준이고요. 올해는 아직 입결이 안 나서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역시나 조금 확대할까요? 잘 안 보이시죠? 역시나 보인고가 독보적입니다. 역시나 남고들 중에서는, 근데 남고들 중에서 지금 비교가 되실까 모르겠는데, 남고들 중에서 배명고, 보성고나 아까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조금 독보적이죠. 의학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의외로 굉장히 입결이 좋은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실여고. 근데 여기는 이제 의학계가 31개라고 나왔는데, 의학계 이제 수의학과랑 그 다음에 약학대 전부 다 포함하면은 작년에 66명이에요. 입결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왜 한대국어라든가 정신여고라든가 입결이 되게 좋기로 성이 났잖아요. 오히려 잠실여고가 더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조금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야 돼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제 수시하고 정시의 비율, 대학교에 입학하는 비율도 굉장히 유의미한 수치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여기까지 줄이고요. 저희 학원이 다들 국어 전문가십니다. 학생들이 최선의 경로로, 최적의 경로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진호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풀국어 학원에서 이번에 예비고1 담당하게 된 이지윤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에서 이제 윤진 학생께서 학교별 내신 경향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들 내신 1등급을 위해서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저희 학원이 어떻게 대비를 해주는지 구풀국어학원 내신 대비 프로그램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자 그 다음에 시작이 되는 부분이겠죠. 내신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교과서의 내용을 아이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담당 강사들이 교재를 만들어서 맞춤형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학원 선생님들이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대부분 담당 학교를 오랜 기간 이제 맡으셨던 분들이라서 각 학교 기출 경향을 꿰뚫고 계시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눈으로 해당 학교 경향에 맞게 맞춤형으로 우선 자료를 제공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고퀄리티의 전문적인 교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학원은 전문 연구진들이 따로 구풀 연구소에서 전문적인 교재를 지금 제작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구풀 내신 교재라는 이제 책인데요. 그 교재도 저희 내신 기간에 활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교과서 분석 노트 부분을 통해서 핵심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빈칸을 채우면서 반복 학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학원이 여러 가맹점들이 있는데 대치, 목동, 중계, 송파, 잠실, 분당 이런 500여 개의 학교들의 시험지를 수거한 후에 양질의 기출 문제를 엄선을 해서 실어 놓았기 때문에 실제 내신 시험 유형에 이제 가까운 그런 유형들을 많은 양질의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게끔 교재에 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내신 국어에서 이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외부 작품에 이제 연계된 그런 문제들인데요. 이렇게 구풀 내신 교재를 통해서 전국 각 학교 기출 문제들을 다루게 되면 확실히 이제 다른 학생들보다는 어려운 수준의 이제 고난도 문제들을 좀 더 많이 이제 접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외부 작품들도 더 많이 이제 실려 있기 때문에 확실히 자신감 있게 이제 조금 효율적으로 대비해 나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 제가 이 구풀 내신 교재를 조금 말씀드릴 부분이 많아서 자꾸 자랑을 하게 되는데요. 어머니들 저희 구풀 연구소에서 나오는 그 교재가 시중 서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대부분 모르시네요. 이제 그 구풀 연구소에서 나온 교재가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저희 구풀 내신 교재, 이 교재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교재가 아니고요. 저희 그 오직 구풀 학원에 등록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만 배부가 되는 교재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 교재 때문이라도 학원에 조금 오는 그런 이제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조금 고퀄리티로 연구진들이 조금 만들어낸 그런 교재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아무래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내신 대비 프로그램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손필기 자료 제공입니다. 교사용 교과서의 이 주석들이 아무래도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필기랑 많이 일치를 하는데요. 그 부분 외에 이제 겹치지 않고 따로 써주시는 내용까지 모두 모아서 이렇게 손필기 자료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색상별로 범주화를 해서 아이들 교과서 그 교사용 내용에 이제 교사용 주석, 그 다음에 따로 필기해 주시는 부분, 그 다음에 중요 포인트 등등을 나눠서 이렇게 한꺼번에 단권화를 해서 꼼꼼하게 신경 써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도 저희 학원이 아무래도 이 송파 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조금 전통이 있는 학원이라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지금 손필기 자료가 이 일대에서 지금 굉장히 유행처럼 이미 번져 있잖아요. 그게 사실 저희 학원에서 이제 시초로 했던 것들인데 많이 이제 대중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아무래도 아까 진양쌤도 말씀하셨지만 국어 전문가 집단이라고 자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믿고 맡겨주셔도 될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신에서 가장 또 어머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관리 시스템인데요. 저희 학원의 내신 대비 장점은 저렇게 철저한 내신 관리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매주 진행되는 확인 테스트랑 그 다음에 꼼꼼한 과제 점검, 그 다음에 주중 클리닉까지 이 3박자가 톱니바퀴처럼 굴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주 확인 테스트 후에는 당연히 이제 남아서 미통과자의 경우에는 제시를 보게 되고요. 당일이 안 되면 주중 클리닉으로 이제 아이들 불러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가 부실한 학생들도 뭐 남아서 또는 당연히 클리닉 때 무조건 완성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저희가 많이 붙잡아둬서 이렇게 시키는 편이기 때문에 확실히 완성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공부에 대한 확인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관련 이 피드백 메시지도 점수랑 그날의 이제 수업 내용 등등을 정리를 해서 어머님들한테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중 클리닉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담당 선생님별로 아무래도 학교별로 맞춤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학교별로 그 학교 상황에 맞게 뭐 서술형이 중요하다 하면 쓰는 방식의 클리닉을 진행을 한다던가 해서 학교별 맞춤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제 만약에 뭘 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더 풀리고 그 다음에 과제도 완성시키고 재시험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가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랑 마주 앉아서 이제 1대1로 구두 테스트도 하고 거의 개별로 이제 아이들 한 명씩 맞춤으로 진행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소위 말하는 대치동의 이런 대형 학원이나 아이들 막 빽빽하게 앉혀놓고 이제 그런 학원 시스템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저희 시스템, 이 클리닉 시스템 보고서 보내주시는 어머님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 구플 국어학원 내신 대비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굵직한 내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월에 이제 내신 간담회가 또 있습니다. 학교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 또 각 학교별 정보를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이제 알려드릴 거라서 그때 더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또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구플국어학원 예비고일 담당 이지윤 강사였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부 진행을 맡게 된 예비고일을 담당하고 있는 황선옥 강사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아이들도 이렇게 열심히 이 학원 이 자리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일이 꽤나 힘든 일이라는 걸 오늘 이제 깨닫게 되실 텐데요.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요, 수능 국어 과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능 국어가 선택 과목이 존재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알고 계신 상황이라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선택에 있는 유불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반적인 입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친구들이 치르게 되는 2027학년도 수능은요, 현행 수능 체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근데 앞서 이제 뉴스 보도 이런 걸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다음해인 2028학년도 수능은요, 논란이 많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2028학년도에 관심이 간다는 건요, 어떤 걸 가정하고 관심이 가는 거냐면 우리 아이가 재수하게 될 때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아이에게 2028이 변한다고 잔소리 하시거나 2028 수능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2027학년도 수능이 이 현행 체제의 막차가 될 것입니다. 이 막차에 꼭 오르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공부를 해야 2028 수능은 이제 정보 따위는 필요 없다 이런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8 입시보다는요, 2027학년도 수능에 집중하시고 현행 수능 체제가 보여주고 있는 출제자의 의도라든지 현행 국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국어 전략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행 국어 체제는요,
국어 문항수 45문항이고요. 생각보다 8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시간 다툼을 요구하는 시험입니다. 단순한 계산만 해봐도요. 45문제를 한 문제당 2분씩만 소요한다고 해도 이미 시간 타임 오버입니다. 아이들에서 그래서 요구되는 사항은요. 제한된 시간 안에 빠르게 사고하고 빠르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살펴볼 거는요. 이제 수능을 알기 위해서 알고 가야 되는 핵심 용어들입니다. 어머님들께서 이제 아이들이 3월 모의고사를 보고 오면요. 이제 성적표를 받아올 텐데요. 그 모의고사 성적표에 적혀있는 이제 핵심 용어들을 제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펴보시면요. 원점수 같은 경우는 시험지를 아이들이 직접 채점하고 매기는 가장 직관적인 점수입니다. 국어 90점 이런 점수가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표준 점수인데요. 수능에서는요. 원점수보다 표준 점수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서 등급 컷 구분 점수가 형성되고 있고요. 수에서 보시듯이 표준 점수가 149점이다 이런 얘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왜 100점이 넘나 싶으실 텐데요. 표준 점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시험의 난이도가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아이들이 이 어려운 시험을 해낸 만큼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죠. 내일 12월 8일에 올해 수능의 표준 점수가 발표됩니다. 이제 그걸 관심을 양쪽 기울이셔서 한번 표준 점수를 살펴보시면 올해 수능 난이도도 어떠했는지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등급 컷이고요. 등급 컷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표준 점수로 결정이 됩니다. 1등급은 4%고요. 2등급은 누적된 11%입니다. 3등급은 누적된 24%고요. 그 이상은 저희 친구들은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요. 공통과 선택 과목인데요. 공통 과목은 지금 국어 영역에서는 문학과 독서 3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은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라는 두 과목 중에 학생이 하나를 선택하여서 11문제를 소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들은요. 같은 시험장 안에서도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라는 시험지의 다른 형태로 시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음 살펴본 이제 조정 점수는요. 이러한 선택이 발생하기 때문에 평가원은 생각했습니다. 선택 과목에는 유불리가 없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선택 과목을요. 잘 아셔야 되는 게 공통 과목 점수를 기준으로 조정해 줍니다. 즉 공통 과목 점수라는 것은 우리 아이가 이 시험에서 얻게 된 공통 점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통 점수 과목이 높으면 높을수록 선택 과목 조정 점수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가중치를 어디다 두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공통 과목에 가중치를 두고 문학 독서 영역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이따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요. 한두 개 틀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공통 과목에서 한두 개 틀리는 경우는 데미지가 상당히 크게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살펴볼 거는요. 최저 학력 기준인데요. 입시에 있어서 최저 학력 기준은요. 거의 핵심이 된다고 싶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유는요. 이 최저 학력 기준, 줄여서 흔히 수능 최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바로 수시와 정시에 모두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수능 최저는요. 흔히 들으셨겠지만 보통 이제 상위권 대학들은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이제 입시에서 크게 교과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내신 성적으로 합격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수능 최저를 요구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능 최저 같은 경우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험인 수능을 치른 공식적인 성적이잖아요. 근데 대학들이 보기에 내신 시험이라는 것은 학교별로 너무 난이도가 다르고 지역별로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공신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능 성적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높은 상위권 대학은요 보통 3합 6이라는 것, 그 다음에 좋은 대학 같은 경우는요 4개 합 5까지 요구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요 잘 들어보시면 수능 최저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이 수능 최저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입시에서요 이 수능 최저 때문에 합격의 문턱에서 바로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수능 최저 충족률은요 6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즉 10명 지원자 중에 6명도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해서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보여드리는 자료를 보시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내신 1등급에서도요 수능 최저를 대학들이 모두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신 1등급이라는 성적만 얻으면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당연히 생각하시죠. 근데 내신 1등급만 가지고 수능 최저가 없는 상태로는 갈 수가 없는 입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내신 최저라는 수능 최저라는 것은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에게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시면요, 이 수능 국어 등급 컷을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왼쪽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수능이 가채점 결과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고요. 내일 이제 발표되는 자료에서 확정된 등급 컷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자료가 바로 이제 평가원에서 직접 발표한 작년 수능 확정 등급 컷입니다. 즉 보시면 이제 수능 점수가 보통 국어 영역의 경우 1등급 이제 화법과 작문이라는 선택 영역을 했을 시 1등급 92점이고요. 그다음에 언어와 매체 선택 시험 놀랍죠? 88점입니다. 즉 선택 과목에 따라서요 등급 컷이 무려 4점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요, 4점 차이는요 실제 시험에서 2문제에 가깝습니다. 이 2문제를 내가 더 틀려도 언어와 매체 선택 시에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비율이 꽤 높습니다. 본인의 자녀분께서 의대를 목표로 한다든가 아니면 상위권 대학을 목표하면 할수록 언매 선택에 귀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자, 언어와 매체 선택 비율을 보시면요 지금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뒤쪽 등급으로 가면 갈수록 화작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사실 이렇다는 것은요, 언어와 매체는 앞서 시험지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듯이 문법 영역이 포함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국어 문법을 싫어하기도 하고요. 알러지 반응이 있는 친구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해도 안 된다 이런 친구들도 있긴 한데요. 이 문법 영역만 해결된다면 한눈에도 보이시겠지만 지문의 양은 왼쪽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화법과 작문은요 말하기 듣기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말하기 듣기 쓰기입니다. 말하기 듣기 쓰기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문 구성을 통해서 문제를 묻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는요 새로 또 읽어야 되는 조그마한 어떤 미니 비문학 독해로 느껴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문은요 매번 다르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매 같은 경우는요 문법은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배운 개념을 심지어 이렇게 보기 조건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개념만 제대로 숙달되고 시험장에 갈 수 있다면 문제를 읽지 않고도 바로 선지에서 판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 조절에 있어서도 언매가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봤을 때 이제 이런 원점수 기준으로 보신다면요, 화법과 작문과 이 언매 선택에서 이렇게 등급이 차이가 생기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선택 과목의 원점수가 달라질수록 이렇게 등급 컷이 형성이 되는 건데, 이거 조정 점수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조정된 점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이 선택 과목에서 이렇게 뒷부분 틀린 경우는요, 이 등급 컷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선택 과목은요 사실 공통 과목보다는 덜 신경 쓰셔도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시험에서 실제 적은 시간이 남았다면요 선택 과목을 배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 과목에 배팅을 하여서 반드시 2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명드렸다시피 등급 컷은 이렇게 무려 4점 차이나 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한 장에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음 보시듯이요. 이제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요 장점이 매우 뚜렷합니다. 문법이 하기 싫으니까 문법이 하기 싫고 배워야 되는 개념량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글을 읽어내기만 한다면 이제 문법 공부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이러한 장점들은요 바로 언어와 매체 선택의 단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 장점을 보시면요 설명드렸다시피 내신이나 현장에서 배운 내용이 그대로 출제됩니다. 개념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설명은 따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자신의 실력으로 바로 선택지 판별로 들어가서 시험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그만큼의 개념 공부 시간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개념이라는 것이 한번 공부하게 되면 계속 인출을 통해서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실전 시험에서는 조금 대비가 가능하다는 점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상위권이나 의대를 목표하는 학생의 경우는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설명드릴 텐데요. 이건 실제 입시 사례고요. 지금 이과 친구가요, 국어에서 선택 과목 화작을 선택하고 수학에서 미적을 선택하고 이제 탐구 과목을 2개를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물리와 화학을 선택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정시 결과를 살펴봤더니 가군에서
연대, 의대에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나군에서 서울대 경제학과 합격하였습니다. 현재 통합형 수능 체제이기 때문에 경제학과와 의대 교체 지원이 가능하죠. 그리고 다군에서 인하대 의대를 배팅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예비번호 80번이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케이스만 봐도요. 이 케이스는 어떤 친구 때문에 이 친구가 의대 합격이라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였냐면 다른 선택 과목이 반대인 경우 언외 선택자, 그리고 수학에서 미적 선택, 그리고 탐구 과목에서 생명과 지구과학 선택에서 그냥 경쟁 자체에서 밀려버린 겁니다. 무려 80번대까지 밀릴 정도로요. 훌륭한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학이 불가하게 된 것은 선택에는 반드시 이렇게 최상위권에는 유불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가 극상위권일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선택 과목의 유불리는요, 솔직히 다 맞으면 없습니다. 어머님들이 인정하실 거예요. 사실 아이들이 문법을 공부하기 싫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찾아냅니다. 그런 이제 핑계의 일환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 아이가 정말로 의대 목표, 지금 의대 정원 이게 확대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런 좋은 조건까지 마련됐기 때문에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의 잠재된 가능성을 믿고 이 물리적인 환경은 저희가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물리적인 환경까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의대 입시를 고려하신다면 충분히 언외 선택이 반드시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념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장에 보시듯이요, 이제 선택 기준을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화작 같은 경우는 정말 문법이 싫은 친구들은요, 다 맞는 것을 반드시 목표로 하여서 선택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언어와 매체는요,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2학년 이제 내신 교과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과목이기도 해요. 자기가 이제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내신에서 저 성적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 플러스 수능 최저까지 목표로 한다면 아까 보셨듯이 우리가 4점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내가 시험에서 실수를 2문제를 하여도 동일한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서 최저 확보에 훨씬 유리한 점이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결정을 못하거나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맞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언외에서 화작으로의 이동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 마지노선은요, 고3 6월 평가원 모의고사까지입니다. 그 직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9월 모의고사는 실제 수능에서 보는 선택 과목으로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의 경우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헌법과 작문에서 언외로의 이동은요, 개념 시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외를 선택하여서 공부를 해보고요. 끝까지 공부를 했는데 정말 결과가 잘 안 나온다. 이거 유리한 측면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을 제외하고는 이제 언외 선택에서 결과가 안 나온다면 화작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고1이 수능을 내야 되는 자세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비고1이 수능에 대해서 갖춰야 되는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자세는요, 꼼꼼하고 정확하고 자세하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고1 친구들이 양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예비고1 지금 시간적으로 상당한 여유가 있습니다. 이 여유 있는 시간은요, 지금밖에 확보되지 않습니다. 당장 4월에 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중간고사 대비가 시작됩니다. 저희 학원은 이제 5주에서 6주 정도의 중간고사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요, 거의 곧바로 기말고사 대비가 시작됩니다. 기말고사 대비가 끝나면요, 짧다면 짧을 수밖에 없는 여름방학이 있죠. 그때 수능 공부 잠깐 해봅니다. 그리고 다시 2학기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입니다. 도대체 우리 아이는 수능 공부를 언제 해야 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어머님들이 아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재수생 비율이 무려 이번 수능에서 32%에 육박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10명 중 3명의 학생이 같은 시험장 안에서 재수생과 함께 경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불리한 겁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 예비고일 진학도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와 같이 시험을 치를 학생들은 이미 재수종합학원 또는 지금 고3으로 예비 고3으로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한 박차를 가하겠죠. 본인 당장 얘기니까요. 근데 생각을 바꿔 생각해본다면 지금 이제 예비 고1이 아니라 예비 고3의 관점으로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수생의 비율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슈들이 많이 있죠. 2028부터 수능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막차에
이걸 이제 성공을 하고자 뛰어드는 사람들이 존재하고요. 의대 정원 확대라는 이 이슈 때문에도 이 나이가 꽤 있으신 분들 역시도 인생 제2의 인생을 살고자 수능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 이 고3 수험생으로 수능장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경쟁은 똑같습니다. 그 친구들과 그 어른들과 함께 시험 봐야 됩니다. 그럼 아이들한테 지금 수능은요, 지금이 가장 절박하게 공부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적으로 확보가 되고 이런 때에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두어야 사실 수능 공부는요, 내신 공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큐가 되기도 합니다. 이유는 아까 설명에서도 들으셨다시피 내신 문제와 수능 문제가요, 거의 동일해지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범위에 가장 많이 추가하는 이제 범위가요, 모의고사 기출 문제입니다. 터무니없이 1학년한테 수능 문제를 참고로 하라고 해서 시험 범위에 포함시키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는 건요, 학교 선생님들조차 아이들한테 이제 수능 공부를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내신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수능에서도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 시기 약 많다면 한 4개월 정도 되거든요. 3월 모의고사 직전까지로 보면요, 그 이 시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요. 이 시기는요, 예비 고1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비 고3의 마음으로 아이들이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절박함이 없다면요, 이 지금 어려워진 입시 판도에서 성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28 입시는요, 정말 새로운 판도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험을 다시 한번 준비하는 것보다는요, 이 시험 지금 5년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거라서요, 누적된 어떤 시험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 출제 경향들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2027 입시에서 재수가 없는 입시를 성공을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으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모의고사 기출문제 분석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 가장 많이 하고요. 모의고사만 보면 시간이 부족해요, 이런 질문 가장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우문현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시간을 많이 들여야 실제 시험에서 시간이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솔직히 편하게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모르는 단어조차도 네이버 찾기만 하면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런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를 몇몇 본 친구는 있지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자녀분이 있으시다면 이거 성공적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공부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이출도 빨리 되고 입력이 꾸준하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요구해야 되는 것은 사실 시간 확보입니다. 그래서 제시문 하나를 가지고 3-4시간을 직접 고민해보는 시간이 지금밖에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옆에서 조언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의고사 기출문제 분석 같은 경우는 일종의 기초 체력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체력 훈련을 통해서 실전 경험을 조금 쌓아야 된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통해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이를 사고 과정 자체를 자동화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실제 수능장에 가서 그게 자동적으로 반영이 돼서 인출이 되게 되는 것이죠. 생각보다 아이들이요, 개념 공부만 하다가 실전 문제 풀이에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윤진영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다시피 같은 개념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들이 문제에서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런 공부가 이루어져야만 실제 수능에서 선택지를 바르게 판단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판단해서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수능이라는 어떤 영역을 이제 정복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고학원에서 이제 보잉고와 참동여고 담당하고 있는 김동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리모컨이 없네요? 여기 선호쌤 리모컨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한 50분 지났죠.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한창 이제 선생님 언제 쉬어요 할 때 됐습니다. 그렇죠? 또 점심시간 전이라도 이제 또 한참 지루할 때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너무 길게 잡으면 학부모님들이 원망하실 테니까 저도 이제 간단하게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제 선호 선생님께서 어떤
것들이 이제 수능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인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선택 과목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저는 그럼 이제 이렇게 연결돼야겠죠. 그럼 이런 수능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저희 학원의 이제 그 1년 과정을 한번 좀 설명을 살짝 드리면요. 지금 제가 이제 보기 편하시라고 빨간색 화살표랑 노란색 화살표로 지금 나왔어요. 빨간색 화살표로 해놓은 것들이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정규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들이 이제 내신 대비 과정이거든요. 이 앞에서 이제 지훈 쌤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내신 대비 과정이고, 선옥 쌤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바로 이 빨간 부분, 그 정규 과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규 과정 동안에는 주로 어떤 것들을 하게 되냐? 아까 이제 말씀 들으셨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이제 수능을 대비를 목표로 하는 과정입니다. 내신하고 이제 수능은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신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정해진 범위의 것들을 얼마나 잘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내신이라면, 수능은 사실은 암기를 측정하는 시험은 아닙니다. 암기나 배경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은 아니고,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모르는 지문이나 혹은 낯선 지문을 보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 나갈 수 있겠는가를 물어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내신 대비할 때라는 이제 일단 공부의 방법은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 상은 이제 옛날처럼 단순하게 뭐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제가 어제도 저번 이제 수요일 날에도 클리닉 수업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중학생들은 이런 걸 물어봐요. 이 소설의 시점은 몇 인칭 시점이냐? 그럼 뭐 1인칭 주인공, 1인칭 뭐 1인칭 관찰자 이런 걸 그냥 보고 나 이거 본 적 있어, 이렇게 풀어야 되는 느낌이라면, 사실은 수능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대비해 나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당연히 배우는 것들은 이런 수능 국어의 세부 영역들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가장 중요하게 보게 되는 포인트들이 어떤 거냐면, 이제 문제 해결 능력, 추론 능력, 어휘력과 같은 가장 기초적인 문해력을 기르기 위한 시간들이 우리가 이제 정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마지막에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점을 지금 적어놨는데, 내신과의 연계 정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보인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거의 안 써요. 대부분 이제 외부 지문,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쓰게 되고, 또 우연히 또 제가 맡고 있는 학교들이 다 그런데 뭐 창덕용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모의고사나 혹은 아예 선생님이 뭐 인상 깊게 읽으셨는지 약간 그 외부 작품, 그냥 진짜 뭐 모의고사 같은 데도 출제된 적 없는 시 같은 것들이 막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 말고도 다른 학교들도 되게 외부 지문으로 모의고사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르게 말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내신과 수능의 어떤 격차가 점차 줄어들면서 선생님들이 내신 대비 때에도 이제 어떤 수능적인 사고를 길러주려고 하는 수업이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이 완전히 별개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둘이 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년 동안에 어떤 것들을 하냐를 다 말씀드리면 조금 정신없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일단 가장 관심 있으실 이번 이제 겨울 과정의 커리큘럼을 한번 지금 가져와 봤어요. 이 겨울 과정의 커리큘럼을 한번 봐보면 문법, 독서, 문학, 작품 읽기의 4가지 파트로 나눠서,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의문의 변동과 한글 맞춤법, 독서는 이제 기본적인 문장과 문단을 분석하는 방법, 문학 같은 경우에도 역시 가장 기초적인 개념과 그것을 작품에 적용하는 연습, 이런 것들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1학년 때 이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할 만한 포인트들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도 그렇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어떤 문학 작품의 갈래나 혹은 시대별 어떤 작품의 특징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 작품이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래서 커리큘럼을 이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짜냐, 내신과 수능 대비가 아예 별개가 되지 않도록 실제 내신 대비 과정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 겨울 과정 때 다루게 됩니다. 제가 살짝 가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여기 문법에 가보면 의문의 변동과 한글 맞춤법이 나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시중에 어떤 문법 교재를 사시더라도 한 70% 정도는 대부분 의문의 변동부터 시작해요. 물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의문의 변동보다는 형태소를 조금 더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이유는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의문의 변동을 물어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기 기말고사 한글 맞춤법 물어보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뭐 국어사나 또는 문장 표현, 이제 2학기 기말고사는 그 반대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게 학교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별개로 가르치면 사실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헛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커리큘럼을 어떤 식으로 짜냐면 실제로 아이들이 내신 때 보게 될 것들을 미리 이제 겨울 기간 때 다루는 느낌으로 커리큘럼이 짜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자연스럽게 대비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의문의 변동을 먼저 배우게 되고요. 문학 작품 읽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1학기 특히 중간고사 때에는 문학의 갈래별 특징들을 배우는 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데 그때에 거기에 가장 자주 빈출되는 지문들을 집어넣는다거나 또는 이제 미리 조금 당겨서 이야기를 드리면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에는 주로 중세국어 그 다음에 이제 뭐 관동별곡, 청산별곡 이런 옛날 작품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읽을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짜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만 내신과 정규 과정이 뭐 별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커리큘럼도 그런 식으로 학생들의 어떤 공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도록 짜여져 있다는 것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교재를 어떤 것들을 사용하는지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사실 저기 앞에 나가시는 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가시는 길 여기 오른쪽에 저희가 견본으로 교재를 몇 개 좀 뒀거든요. 한번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교재를 살짝 바꿨습니다. 원래는 주간 교재였는데 이제 월별 교재로 바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살짝 좀 애매했는데 월별 교재를 하니까 좋은 점이 좀 있더라고요. 뭐냐면 애들이 저번 주에 했던 내용에 조금 더 내가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그 다음 주에 설명하는 게 되게 용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편하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학습의 연속성이 조금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수록되어 있냐? 연구소가 자체 제작한 문제와 이제 교육청 또는 평가원 모의고사가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정규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능력들, 글을 읽어나가는 능력들을 연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게 난이도별로 교재가 제작되거든요. 지금 이제 원래는 저희가 아람가온반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이제는 기파랑 풍월주반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이제 그 기파랑반이 이제 쉽게 말하면 최상위반, 그 다음에 이제 풍월주반이 상위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두 개가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실제 교재에 수록된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뭐 문학이나 어법 같은 것들은 비슷하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상위권을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독서가 이제 학년 그 수준별로 난이도가 조금 차이가 나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의 실력이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녀에게 가장 어울리는 교재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난이도별로 나눠놓고 하니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실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강사가 가르치기에 조금 좋은 부분이 있다는 것, 이것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교재 구성인데요. 지금 이게 교재 내부로 그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실제로 가져온 거예요. 지금 여기 왼쪽에 그쵸, 여러분 부모님들 기준 왼쪽이죠. 제 기준은 오른쪽.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문학의 개념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른 귀여운 그림들도 있죠. 이런 것들 이제 그림이나 혹은 중요한 부분들 강조하는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도움이 될 만한 배경 지식이나 개념들을 조금 더 이제 친숙하게 볼 수 있도록 해놨고요. 여기 오른쪽은 이제 독서 지문 분석인데 사실 이제 이런 게 되게 좀 저는 특이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출문제들 어머님들도 말씀드려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뭐 마더텅도 있고 뭐 매상비 온갖 것들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강점이 있습니다. 저희 교재 나름대로의 강점은 뭐냐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지문 분석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문 분석과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명제 판단 같은 것들을 교재 내에 수록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그거를 이렇게 풀어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문장을 읽어나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연습해보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걸 수록해 놓은 게 이제 저희 학원의 좀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중교재에서 보는 것들 각자 교재들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겠지만 저희 학원에도 뭐 나름대로 빠지지 않는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바로 이런 분석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석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교재에 뭐 혹은 문제에 다 있는 그냥 문제풀이 과정이에요. 근데 이런 건 그냥 학생들도 그냥 풀어요. 이제 어떤 경우에는 물어보면은 솔직히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잘 모르겠어, 뭐 찍었어요,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틀렸으면은 뭐 그래도 얘가 뭐라도 다시 볼 텐데 맞으면 공부를 안 해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난 맞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맞았는데 안 그래도 숙제도 하기 싫은데 내가 굳이 이걸 또 해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거를 맞았다고 해서 사실은 다 아는 게 아닌데 학생들은 맞으면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연습하게끔 하는 부분이 사실은 되게 필요한데 그게 이제 저희 교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학생들은 그렇게 문제를 풀면은 판단의 근거가 없어요. 대부분 물어보면 왜 그걸 골랐는지도 모르고 틀린 것, 맞은 것 점검하거나 확인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저희는 이걸 이제 저희는 구풀학습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구풀학습 부분에 이런 식으로 빈칸을 채워놓거나 또는 OX 판단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따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이 문제를 맞았든 틀렸든 간에 이 부분을 반드시 해와야 되는 부분이고 이 과정에서 내가 판단의 근거를 제대로 잡았는가를 점검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저희 교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연구소에 이제 선생님들이 한 40분 정도 계신다고 하거든요.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주로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건 저는 다른 학원 교재에서는 좀 쉽게 찾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걸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꼼꼼한 선택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OX 판단을 하거나 이제 나중에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문장을 이제 끊어서 그 안에 있는 명제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끊어볼 수 있게끔 해놓은 OX 판단이라거나 또는 내가 맞았든 틀렸든지 간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빈칸 넣기, 그 다음에 연계 부분 학습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집어넣어서 좀 알차게 한 번 숙제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어떤 숙제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의 실력이 정말 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려는 교재 구성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지금 이제 저는 수업하고 있잖아요. 학생들한테 저는 그 얘기를 꼭 하거든요. 이걸 안 하면 숙제가 아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건 사실 숙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 뭐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별로 없는 거라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보게 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담은 교재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요한 부분,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수능 대비와 그 뒤에 이어지는 어떤 수업과 숙제의 내용이 서로 연결되면서 조금 더 능률적인 학습이 가능하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긴 시간 많이 들은다고 고생 많으셨죠? 제가 이제 뒤에서 보니까 야, 우리 학생들이 좀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네, 뭐 필기도 막 열심히 하시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되게 거만하시거든요. 네, 거만하게 이렇게 다리 꼬고 뭐 저 선생 얼마나 하나 보자 이러면서 들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부모님들의 자식들이라면 저는 이제 학생들을 좀 농담 삼아서 고객님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고객님들의 부모님들을 보니까 우리 고객님들도 조금 믿을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도 이제 앞에서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모습 보여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여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수업 때 더 믿음직한 모습으로 보여드릴 그런 어떤 실력이나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만난 걸로 끝이 아니라 다음에 또 전화로든 아니면 실제로든 만나서 더 이야기 많이 나누고 힘든 어떤 고등학교 과정 같이 걸어나갈 수 있는 어떤 동반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유튜브에 갑자기 유튜브에 선생님들께서 담당이 확정된 학교별 특징이 업로드됩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저희 학원 이름 부풀국어죠. 부풀국어를 검색해 보시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 정신요구의 특징 이런 거 이제 간략하게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참고 부탁드리고요. 상담은 학원 1층에 상담실에 마련되어 있고 입학하려면 입학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테스트 일정도 잡고 그러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